올해로 65세가 된 김 씨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관련 센터에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김정숙님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옆집에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노인네도 받는데 내가 못 받는다고요? 김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원이 왜 못 받는지 설명을 해줬지만 당최 알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며 설명했기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 없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었기에 김 씨에게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이상 김 씨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마 김 씨와 같이 복잡한 기초연금 제도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모두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주면 편하겠건만 어찌 돼서인지 기초연금 제도에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성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득 하위 70% 이런 조건 없이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한 분들이 낸 세금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별로 공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흥청망청 잘 쓰고 잘 노는 내 주변 지인은 기초연금 받고 알뜰살뜰 절약해서 산 자신은 한 푼도 못 받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면 당연히 불평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편법으로 주변 지인 중에 부동산도 많은데 남의 명의로 돌려놓고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초연금을 타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장이혼까지 해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아끼며 살면 기초연금 못 받고 배짱이처럼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타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상당합니다. 예전에 아동수당의 경우 원래는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원을 해줄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심해질 것을 고려해 모든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초연금에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면 노인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도 받으니까 당연히 나도 받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막연히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통장에 있는 돈들을 모조리 현금으로 바꿔 불안하게 집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 자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 근로소득, 부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다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먼저 현금 자산만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자산은 생활비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입출금 통장을 비롯해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일 경우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초연금 받기를 희망하는 최 씨가 있습니다. 최 씨에게는 따로 주식과 채권은 없었고 자산은 모두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에 각각 1억이 있었습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먼저 원금 환산의 경우 최 씨의 입출금 통장과 예금 통장을 전부 합친 금액은 2억입니다. 먼저 2억 원에서 생활비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에 4%를 적용, 즉 총 1억 8천만 원에서 0.04를 곱해줍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면 최 씨의 원금을 환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으로 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자 환산입니다. 여기서는 금리가 반영이 되는데 최 씨는 금리가 4%인 곳에 예금을 넣었기 때문에 금리 4%로 계산하면 됩니다. 입출금 통장은 사실상 이자율이 0.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금 통장의 이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1억 원에서 먼저 금리 4%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서 12개월로 나눠주고 추가로 4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 씨의 이자 환산 금액은 29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환산했을 경우 소득인정액은 이 둘을 더한 금액인 89만 3천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 기준으로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을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최 씨는 이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으로 총 33만 4,810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여기 최 씨의 동생 강 씨가 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와 똑같이 입출금 통장에 1억 원,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강 씨의 소득인정액은 최 씨와 마찬가지로 89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아내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된 예금 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예금 통장에도 1억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원금 환산의 경우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 4%를 적용해준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26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자 환산의 경우 마찬가지 1억 원에서 먼저 금리 4%를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눠준 후 4만 원을 공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29만 3천 원이 나오는데 원금 환산과 이자 환산을 더하면 55만 9천 원이 바로 남편의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 두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더해주면 145만 2천 원이 되는데 이는 부부 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340만 8천 원 이하에 속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287만 2,320원 이하에도 속하기 때문에 강 씨 부부는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부동산이나 근로 소득 없이 현금 자산만 있을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6억 원, 부부가구의 경우 10억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 강 씨의 친구 고 씨가 있습니다. 고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살았고 입출금 통장에 1억 원과 예적금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고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89만 3천 원이지만 고 씨에게는 중소도시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 씨가 가지고 있던 집의 공시지가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시지가라고 표현해줬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환산할 때는 공시지가인 2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제공해 주는데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고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속했기에 8,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에서 지역별 공제금액인 8,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로 환산한 후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은 55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강 씨는 늦은 나이에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매달 근로소득이 들어왔기에 이도 계산해줘야 했습니다. 강 씨는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서 70%를 적용해주고 강 씨가 받는 연금을 더해주면 됩니다. 강 씨는 국민연금으로 2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제를 따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주면 근로소득인정액은 53만 원이 됩니다. 현금 소득인정액 89만 3천 원에서 재산 소득인정액 55만 5천 원, 거기다 근로소득인정액 53만 원을 더해주면 197만 8천 원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을 받는 기준인 179만 5,190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기 고 씨의 친구 조 씨는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인 213만 원보다 적게 나왔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조 씨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때문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가액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조 씨에게 집은 없었지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소득 산정의 계산법이 달라지고 차량가액에 대한 기준도 존재합니다. 고 씨는 이 사실을 친구 장 씨에게 토로했습니다. 재산이 차 말고는 거의 없었던 조 씨는 장 씨에게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일 열심히 해서 그나마 나에게 선물해준 차가 전부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말이 돼. 한편 장 씨도 기초연금 제도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는 바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는 기초연금을 원래 최대 금액인 33만 4,810원 전액 수령 예정의 국민연금까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만약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에서 1.5배를 곱한 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제도였습니다. 만약 장 씨가 50만 2천 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에서 깎이지 않겠지만 장 씨는 9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13만 원 정도가 기초연금에서 깎여 원래 33만 4천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2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벌고 못 벌고는 장 씨에게도 큰 문제였기 때문에 장 씨는 크게 한탄했습니다. 위에 다양한 사례로 보여드렸듯 굉장히 복잡한 것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65세 이상 분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해 주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뭔가 잃는다는 생각 때문에 일찍이 재산을 자녀에게 다 증여해 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모아둔 재산을 자식들 줘버리고 심지어 기초연금의 조건을 잘 숙지하지 못해 얼마 받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한번 가져간 돈은 절대로 부모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보다 내 재산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자녀 재산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신차는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중고차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65세가 돼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출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만약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용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통장에 돈이 많으면 안 될까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도 의심이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의적인 재산 축소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를 통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 아니고 국민연금에 속하는 연금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사실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공론화 위원회에는 2개의 안이 올라왔는데 첫째는 지급 대상 70%를 유지하면서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 둘째는 지급 대상을 40%까지 축소하면서 더 어려운 최하위 계층에게 더 많이 주자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주는 방식은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공평하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금 고갈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현재 어떻게 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금 지급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